육지에서 아득히 멀리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작은 점 하나 같은 섬이 있었어요.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그 섬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힌 땅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밤이 되면 섬의 가장 높은 곳에서 어김없이 한 줄기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와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누군가가 길 잃은 배들의 눈이 되어주고 있음을 묵묵히 알리고 있었답니다. 그 빛의 주인은 바로 섬의 유일한 건축물이자 터줏대감인 늙은 등대였고요. 그 등대를 지키는 늙은 등대지기 박노인은 섬의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박노인이 이 외딴 섬으로 들어와 등대와 함께한 세월이 벌써 40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오래되었는지 이제는 그가 왜 육지를 등지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아니 어쩌면 박노인 자신조차도 그 이유를 희미하게 잊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젊었던 시절의 푸른 기상은 거친 해풍에 깎여나가고 그의 얼굴에는 바다처럼 깊고 고독한 주름만이 가득했답니다. 그의 삶은 등대의 불빛처럼 규칙적이었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 등대를 점검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해가 지면 어김없이 등대에 불을 밝히고 밤새 바다를 지켜보았죠. 식사는 늘 혼자였고 말벗이라고는 가끔 무전을 통해 들려오는 기상정보나 육지 소식뿐이었네요. 그의 삶은 지독히 외로웠지만 그렇다고 불행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는 거칠지만 장엄한 바다의 변화를 사랑했고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을 친구 삼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밝히는 등대 불빛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에 말없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지요.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밀려오는 사무치는 외로움은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특히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면 등대가 온통 흔들릴 정도로 울부짖는 바람소리와 성난 파도 소리 속에서 그는 더욱 깊은 고독감에 잠기곤 했어요. 바로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여느 때보다 훨씬 더 거센 폭풍우가 섬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답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연신 번쩍였고 집채만한 파도가 등대 아래 바위를 사정없이 내리치며 하얀 포마를 부서뜨렸죠. 등대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삐걱거렸지만 박노인은 40년 넘게 그래왔듯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등대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기계를 점검하고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했지요. 길고 긴 폭풍의 밤이 지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다는 다시 잔잔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밤새 등대에 이상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흔적은 섬 곳곳에 남아 있었죠. 부러진 나뭇가지며 파도에 밀려온 해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등대 아래쪽 바위들을 점검하던 박노인의 눈에 무언가 하얀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파도에 밀려온 부표나 쓰레기 조각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였어요. 바위 틈 사이에 위태롭게 끼어 있는 것은 아직 어린 바다새 한 마리였답니다. 아마 밤새 몰아친 폭풍우에 휩쓸려 이곳까지 떠밀려 온 모양이었죠. 이 녀석은 온몸이 흠뻑 젖은 채 가늘게 떨고 있었고 한쪽 날개는 부자연스럽게 꺾여 피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죠.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박노인이었기에 자연의 섭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한 생명은 도태되고 강한 생명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박노인은 차마 그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가늘게 떨고 있는 새의 모습에서 어쩐지 자신의 깊은 외로움이 겹쳐 보였기 때문일까요? 쯧쯧 딱 하게 됐구나.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바위 틈에서 새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새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파드득거렸지만 이내 노인의 따뜻한 품 안에서 기운 없이 몸을 맡겼죠.
노인은 새를 안고 천천히 등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과는 어울리지 않게 새를 다루는 동작 하나하나에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지요. 등대 안으로 들어온 노인은 먼저 따뜻한 물수건으로 새의 젖은 몸을 닦아주고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부러진 날개에는 창고에서 찾은 얇은 나무 조각과 낡은 천 조각을 덧대어 서툴지만 정성껏 부목을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는 푹신한 헝겊을 깐 작은 상자에 새를 넣어 등대 구석, 가장 따뜻한 곳에 놓아주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 새는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노인이 주는 먹이조차 거부했답니다. 그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불안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죠. 노인은 그런 새를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신선한 물과 잘게 썬 생선살을 갈아주고 멀찍이 떨어져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새가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기다려주었죠. 가끔씩 나지막한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을 걸기도 했어요. 이놈아, 그렇게 굶으면 기운 없어서 날개도 안 낳는다. 조금이라도 먹어보렴. 여긴 이제 안전하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노인의 묵묵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며칠이 지나자 새는 조금씩 노인이 놓아준 물을 쪼아 마시기 시작했고, 이내 잘게 썬 생선살에도 부리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새가 처음으로 먹이를 먹던 날, 무뚝뚝한 표정 뒤로 희미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노인은 새에게 바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자신이 평생을 함께 해온 바다처럼 이 작은 새 또한 이제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바다는 노인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입은 날개도 더디지만 서서히 아물어갔고요. 이제 바다는 더 이상 노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인이 다가가면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라보거나 노인이 주는 먹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먹었죠. 노인이 등대 안을 걸어다니면 뒤뚱거리며 따라다니기도 했답니다. 어느덧 바다는 박 노인의 적막했던 등대 생활에 작은 활력소가 되어주었어요. 노인이 렌즈를 닦거나 일지를 쓸 때면 바다는 그의 어깨 위에 날아와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구경했죠.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할 때면 식탁 건너편 의자에 앉아 마치 친구처럼 노인을 바라보곤 했답니다. 밤이면 노인이 읽어주는 책 내용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고요. 바다야,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내일은 날이 개려나. 이 책 재밌니? 옛날에 육지에 살 때 읽던 책인데. 노인은 바다에게 말을 걸며 수십 년 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비록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지만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눈빛과 몸짓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교감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늙은 등대지기와 어린 바다새는 그렇게 외딴 섬 등대 안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시간은 외딴 섬에서도 쉼없이 흘러갔어요. 등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빛깔이 지푸른 여름에서 서늘한 청색의 가을로 다시 잿빛 겨울을 지나 연두빛 봄으로 물드는 동안 등대 안의 작은 생명 바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지요. 박 노인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바다는 더 이상 위태롭고 가냘픈 존재가 아니었답니다. 부러졌던 날개는 기적처럼 완전히 아물어 흉터조차 찾기 힘들 정도였고 듬성듬성했던 솜털은 윤기나는 깃털로 바뀌어 갔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 한 뼘 남짓했던 작은 몸집은 어느새 박 노인의 팔뚝만큼이나 늠름하게 자라났죠. 종종 창문으로 날아드는 햇살 아래 날개를 활짝 펴고 몸단장을 하는 바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생명의 창가와 같았습니다. 매끄러운 깃털은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날카로운 부리와 총명하게 빛나는 눈동자는 드넓은 바다를 누비던 야생의 기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이제 바다는 등대 안을 제 집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뒤뚱거리던 걸음걸이는 어느새 늠름하고 안정적으로 변했고 가끔은 짧은 거리를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등대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만 맴돌았지만 날갯짓이 점점 더 힘차고 능숙해지면서 바다의 세상은 등대 밖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이 등대 꼭대기 전망대에 올라 바다를 살피는 시간이면 바다는 어느새 그의 곁으로 날아와 난간 위에 앉아 함께 먼 수평선을 바라보곤 했죠. 세찬 바닷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균형을 잡는 모습은 영락없는 바다새의 본능 그대로였어요. 박 노인은 그런 바다를 보며 대견함과 함께 어딘지 모를 낯설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만났던 작고 연약한 아기 새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오후 박 노인은 등대 앞 바위 위에서 바다가 혼자 힘껏 날갯짓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동안 등대 주변을 맴돌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높고 힘찬 비행이었죠. 바다는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비행의 감각을 되찾으려는 듯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급강하기도 하고 바람을 타고 원을 그리며 섬 주변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그 자유롭고 역동적인 모습에 박 노인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죠.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어쩌면 붙잡아 둘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잘한다. 바다야. 아주 멋지구나. 박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응원했지만 그의 목소리 끝에는 미묘한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비행 능력까지 되찾은 바다는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는 어딘가 모르게 이전과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듯했죠. 등대 안에 머무는 시간보다 창밖을 바라보거나 등대 꼭대기에 앉아 먼 바다를 응시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하늘 위로 끼룩거리며 날아가는 갈매기떼나 철 따라 이동하는 다른 바닷새 무리가 보일 때면 바다는 유난히 안절부절 못하며 그쪽을 향해 날갯짓을 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울음소리를 내곤 했어요. 그것은 명백한 야생의 부름이었고 동족을 향한 그리움의 몸짓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 모습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바다의 눈빛 속에 담긴 자유를 향한 갈망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죠. 바다는 더 이상 박 노인의 등대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집은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드넓은 바다였으니까요. 박 노인의 마음속에는 깊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바다는 그의 외로운 삶의 유일한 빛이자 온기였습니다. 녀석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죠. 다시 찾아올 지독한 고독과 침묵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바다를 곁에 두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 불쑥 고개를 쳐들 때면 그는 스스로를 다독여야 했습니다. 아니다. 저 아이는 원래 저 넓은 세상에서 살아야 할 존재다. 내가 저 아이의 날개를 꺾을 수는 없지. 그는 바다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떠나보낼 줄 아는 용기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죠.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는 바다를 볼 때마다 기쁨과 슬픔, 애정과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어느덧 계절은 다시 바뀌어 섬 주변으로 철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하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동쪽으로 보이는 새들이 유난히 자주 등대 근처를 지나갔고 그때마다 바다의 행동은 더욱 불안정해졌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박노인은 직감했습니다. 바다를 자연의 품으로 그가 속한 세상으로 돌려보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죠.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바다와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위태롭던 모습, 서툴게 치료해주던 순간들, 함께 등대 안에서 보냈던 소소한 시간들, 처음 하늘을 날았을 때의 감격까지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놓아버리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요. 마침내 박노인은 어렵게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바다가 좋아하는 생선을 손질해주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밤을 바다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바다를 무릎에 앉히고 밤새도록 두런두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바다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 바다가 만나게 될 더 넓은 세상 이야기도 해주었죠. 바다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저 노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 밤 등대의 불빛은 유난히 더 쓸쓸하게 느껴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 깨야 겨우 눈을 붙였던 박노인은 여느 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너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투명했고 바다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잔잔하게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죠. 마치 바다가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겁기만 했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은 간단히 차렸지만 바다를 위해서는 가장 신선하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생선을 골라 잘게 발라주었죠. 어쩌면 이것이 바다에게 주는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바다는 여느 때처럼 맛있게 식사를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박노인의 눈시울은 뜨거워졌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노인은 천천히 등대 꼭대기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어느새 늠름한 어른 새가 된 바다가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죠. 전망대에 도착하자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탁 트인 하늘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수평선은 아득했고 하늘은 끝없이 높아 보였어요. 바로 저곳이 바다가 돌아가야 할 세상이었죠. 박노인은 난간에 기대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먼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어깨 위에 앉은 바다의 무게와 따뜻한 체온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지난 몇 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가엾던 모습, 함께 등대 안에서 보냈던 수많은 밤낮, 서로에게 의지하며 외로움을 달랬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다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그는 천천히 어깨 위의 바다에게 얼굴을 돌려 눈을 맞추었습니다. 바다 역시 노인의 깊은 눈동자를 말똥말똥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노인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듯이요. 박노인은 떨리는 손을 들어 바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다야,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가거라. 내가 살아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저 넓은 하늘과 바다가 바로 내 세상이야.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늘게 떨렸지만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부디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렴. 그리고 아주 가끔씩이라도 좋으니 이 늙은 등대지기를 기억해주면 좋겠다. 말을 마친 박노인은 바다를 향해 두 팔을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날아가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바다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노인의 어깨 위에서 떠나지 않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노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혹은 정말 떠나도 괜찮은지 묻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박 노인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그는 애써 눈물을 참고 바다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갯짓을 해주었습니다. 가라는 뜻이었죠. 그제야 바다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노인의 어깨를 박차고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몇 년 동안 좁은 등대 안에서 억눌렸던 비행 본능을 마음껏 발산하려는 듯 바다는 눈 깜짝할 사이에 푸른 하늘 높이 솟아올랐어요. 그리고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등대 위를 크게 한 바퀴 선회했습니다. 박 노인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모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선회를 마친 바다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힘찬 날갯짓과 함께 망망대해를 향해 자신이 왔던 그리고 돌아가야 할 그곳을 향해 똑바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바다의 모습은 이내 작은 점이 되었고 마침내 아득한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박 노인은 바다가 사라진 하늘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탈함과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깊은 슬픔이 그를 덮쳤죠.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댄 채 어린아이처럼 한참 동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 넘게 홀로 지내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슴 시린 이별의 아픔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해는 어느덧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천천히 등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대 안은 바다가 떠나기 전과 똑같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바다가 늘 앉아있던 창가 자리, 함께 식사하던 식탁, 잠들던 구석진 공간 곳곳에 녀석의 흔적이 남아 박 노인의 마음을 아프게 헤집었죠. 그날 저녁 박 노인은 혼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바다가 떠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혼자만의 식탁은 유난히 더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입맛이 없어 밥술을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는 다시 등대 불빛을 밝혔습니다. 밤새 돌아가는 등대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죠. 바다도 지금쯤 저 불빛을 보고 있을까? 바다가 떠난 후 박 노인의 삶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묵묵한 임무 수행, 그리고 깊은 고독. 하지만 예전과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그것은 바다와 함께했던 시간의 따뜻한 기억이었고, 비록 떠나보냈지만 여전히 이어져 있다고 믿는 둘만의 교감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며 바다를 떠올렸고, 그때마다 희미한 미소와 함께 가슴 한편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바다가 떠난 후 7번째인지 8번째인지 모를 겨울이 외딴 섬에 깊숙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등대에서의 삶은 여전히 단조로운 듯 흘러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바다와의 추억이 희미한 등불처럼 깜빡이고 있었죠. 그는 더 이상 바다 위를 나는 새들을 보며 바다의 환영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드넓은 세상 어딘가에서 그 작은 생명이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의 바람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시작부터 유난히 불길했습니다. 마치 다가올 거대한 시련을 예고라도 하듯 잔잔한 날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바다는 거의 매일 잿빛으로 낮게 으르렁거렸죠. 그리고 마침내 섬의 짧은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하다고 기록될 운명의 폭풍우가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기상 예보는 그저 강한 폭풍우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위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재앙적인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박 노인은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폭풍 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등대 외부의 자잘한 시설물들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비상 발전기에 연료를 가득 채웠으며 등명실 렌즈는 혹시 모를 염분과 이물질에 대비해 몇 번이고 깨끗하게 닦아냈죠. 아래층 살림 공간의 창문이란 창문은 두꺼운 나무 판자로 덧대어 빈틈없이 막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노련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답니다. 이번 폭풍은 어딘가 달랐으니까요. 바다의 울음소리, 바람의 기세, 하늘의 색깔까지 모든 것이 그의 오랜 경험칙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본격적인 밤이 시작되자 폭풍우는 마치 봉인에서 풀려난 고대의 악마처럼 광난을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이제 단순히 부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칼날이 되어 등대를 난도질하는 듯했고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비명처럼 밤새도록 섬 전체를 휘감아 돌았습니다. 빗줄기는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쏟아져 내렸고 번개는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섬의 위태로운 모습을 섬뜩하게 드러냈다가 감추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파도. 그것은 이미 파도라고 부를 수 없는 분노한 바다 그 자체였습니다. 박 노인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파도보다 거대하고 난폭한 검은 물의 산맥이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용처럼 꿈틀거리며 쉴 새 없이 섬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등대 아래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터져나오는 굉음은 단순히 귀를 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온몸의 뼈를 뒤흔드는 물리적인 충격으로 다가왔죠. 등대는 그 거대한 힘 앞에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마치 거인의 소나기에 붙잡힌 작은 장난감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신음했습니다. 수십 년 된 두꺼운 벽돌 사이로 전에 없던 물기가 흥건하게 배어나왔고 등탑 전체가 불길하게 삐걱거렸습니다. 박 노인은 등대 최상층, 등명기가 있는 기계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폭풍과 싸웠습니다. 혹한의 추위와 온몸을 때리는 진동 속에서도 그는 쉬지 않고 기계들을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했죠.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부터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젠장.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아래층 살림 공간의 창문을 막아두었던 두꺼운 나무 판자 하나가 힘없이 뜯겨져 나가며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닷물이 깨진 창문을 통해 엄청난 기세로 등대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죠. 박 노인은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성난 파도는 깨진 창문 틈으로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왔고 순식간에 방바닥은 차가운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다른 나무 판자와 밧줄을 이용해 어떻게든 깨진 창문을 다시 막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미친 듯이 몰아치는 비바람과 발목까지 차오른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그의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죠. 설상가상으로 급하게 움직이다 미끄러운 바닥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벽의 날카로운 돌출부의 옆구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동시에 바닥에 흩어져 있던 유리 조각에 손바닥을 깊게 베이고 말았죠. 옆구리에서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격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깊게 베인 손바닥에서는 붉은 피가 솟구쳐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지만 부상당한 몸으로는 더 이상 창문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옆구리를 움켜쥐고 절뚝거리며 그는 일단 물이 비교적 덜 차오른 방 한쪽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낡은 수건으로 피 흘리는 손을 감쌌지만 피는 쉽게 멎지 않았고
옷은 금세 붉게 물들었죠. 이런 상황에 부상까지. 절망감이 쓰나미처럼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벽에 걸린 낡은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상태와 등대의 위험 상황을 육지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송신 버튼을 눌러봐도 무전기는 지지직거리는 공허한 소음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통신 두절. 이제 그는 부상을 입은 채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끊긴 채 이 미쳐 날뛰는 자연의 한복판에 완벽하게 고립된 것입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폭풍우는 조금도 약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등대는 점점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래층은 이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가구들이 둥둥 떠다녔고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까지 위태롭게 삐걱거렸죠. 설상가상으로 등대 상부 그가 있는 바로 위층 어딘가에 섰죠. 하고 벽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끼익 콰직 하는 마치 등대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불길한 소음이 연이어 들려왔죠. 박 노인은 직감했습니다. 등대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고. 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방구석 벽에 등을 기댄 채 차오르는 물속에 잠긴 다리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옆구리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과다출혈 때문인지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흐릿해졌죠. 결국 여기까지인가. 내 평생을 바친 곳에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는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외롭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등대지기로서의 삶에 후회는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독한 외로움과 함께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누군가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었다는 평생 억눌러왔던 갈망이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흐릿한 의식 속에는 마지막으로 바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작고 연약했던 모습, 자신을 따르며 재롱을 부리던 모습, 그리고 마침내 푸른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던 그 눈부신 모습까지. 바다야, 부디 너만은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약한 모습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속절없이 터져나온 것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거의 의식을 놓아가던 박 노인의 귓전에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지던 폭풍우의 교향곡 속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날카롭고도 다급한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지쳐 헛것을 듣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폭풍우 속을 날아다닐 생명체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 소리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욱 또렷해졌으며 그 수는 마치 하늘을 뒤덮을 듯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새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박 노인은 마지막 남은 정신력을 끌어모아 고개를 들고 피와 물로 얼룩진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경이롭고도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 번개가 터질 때마다 드러나는 그곳에는 정말로 수백 마리의 거대한 바다새들이 마치 폭풍의 눈 속으로 뛰어든 하얀 정령들처럼 등대 주변을 맹렬하게 선회하며 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한 비바람 속에서도 놀라운 비행술로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거대한 원을 그리며 등대를 감싸 안듯 날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장엄한 새들의 군무, 그 선두에는 유난히 크고 늠름하며 그 어떤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 강렬한 눈빛으로 등대를 응시하는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번에 알아보았죠.
틀림없는 바다였습니다. 자신이 가슴으로 낳아 길렀고 눈물로 떠나보냈던 바로 그 바다가 이 죽음의 문턱에서 동족들을 이끌고 자신을 찾아와 준 것이었습니다. 바다야, 너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쉰 목소리로 터져나온 외침은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강렬한 전율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믿을 수 없는 재회에 대한 감격과 경이로움만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다는 마치 박노인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그가 있는 창문 바로 앞까지 아슬아슬하게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른 새들과는 다른 깊고 절박한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단순한 반가움을 넘어선 아주 강렬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경고였습니다. 바다는 다시 다른 새들과 합류하여 등대의 특정 부분을 향해 바로 박노인이 있는 방의 외벽, 이미 커다란 균열이 생겨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삐걱거리던 바로 그 부분을 향해 집중적으로 날아들며 격렬하게 울어댔습니다. 몇몇 새들은 심지어 부리로 벽을 쪼는 신용까지 하며 필사적으로 그곳의 위험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새들의 일부는 여전히 바다 저편, 육지 방향과 등대 사이를 왕복하며 길을 안내하는 듯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박노인의 귀에도 폭풍우 소리 사이로 구조선의 희미하지만 분명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과의 인연을 잊지 않고 이 죽음의 폭풍우를 뚫고 동족들까지 이끌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날갯짓과 울음소리는 단순한 본능이 아닌 박노인을 향한 깊은 교감과 생명의 연대였던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내 놈들 뜻을 알겠다마다. 이 늙은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박노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기다리던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구하러 온 저 경이로운 생명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옆구리의 격심한 통증과 피 흘리는 손의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생명의 의지를 모두 끌어모아 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필사적으로 경고하는 그 위험한 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등대 중앙의 가장 두껍고 튼튼해 보이는 기둥을 향해 피 묻은 손으로 차가운 바닥을 짚으며 한 뼘 한 뼘 사력을 다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바다와 새들의 더욱더 다급해지고 커지는 울음소리가 그의 마지막 힘을 짜내도록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위태로운 벽에서 완전히 벗어나 등대 중앙 기둥에 온몸을 던지듯 기댄 바로 그 찰나. 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귀청이 터져나갈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그가 불과 몇 초 전까지 기대앉아 있던 방의 외벽 전체가 거대한 파도에 직격당한 듯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돌덩이와 뒤틀린 철근, 유리 파편들이 그가 있던 자리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성난 파도가 거대한 입을 벌리듯 깨진 벽 사이로 해일처럼 밀려들어와 등대 하부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박노인이 기어나온 자리는 순식간에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죠. 만약 바다의 경고를 무시했거나 단 몇 초라도 움직임이 늦었더라면 그는 그대로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눈앞에서 벌어진 처참한 광경과 자신을 덮칠 듯 밀려드는 파도를 보며 간신히 붙잡고 있던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은 극도의 공포와 기적적인 생존에 대한 안도감으로 통제할 수 없이 떨렸죠. 그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를 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바다와 수백 마리의 새들이 폭풍우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며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살아남으셨군요. 라고 말하는 듯 했고, 그들의 울음소리는 이제 안도의 함성처럼 박 노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박 노인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무너진 등대의 잔해 속에서 부상당한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우고 자신을 구해준 저 경이로운 기적의 날갯짓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온 마음을 다해 외쳤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바다야. 내 아들 같은 녀석. 내 유일한 친구. 그리고 너희 용감한 새들 모두. 이 보잘것없는 늙은이 목숨을 너희가 구해주었구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지고 비바람 소리에 묻혀 멀리 퍼져나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진심과 감사는 분명 폭풍우 속을 나는 기적의 새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온 바다에게 온전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칠흑 같은 어둠과 폭풍우를 가르며 희망의 빗줄기처럼 다가오던 구조선의 밝은 탐조등 불빛이 폐허가 된 등대와 그 안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늙은 등대지기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절망의 밤이 끝나고 생명의 가장 경이롭고도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조등 불빛이 폐허가 된 등대와 그 안에 위태롭게 버티고 선박 노인을 비추자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입술 사이로 희미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살았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부상당한 몸의 고통 속에서도 희미한 온기처럼 퍼져나갔죠. 창문 너머로는 여전히 바다와 수많은 새들이 폭풍우 속을 선회하며 그의 생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박 노인에게는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기적과도 같았어요. 구조선의 접근은 쉽지 않았습니다. 태풍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집채만한 파도가 섬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고 강한 바람은 구조선의 항로를 위협했죠. 구조대원들은 숙련된 솜씨로 파도와 바람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등대 섬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조대원들 역시 등대 주변을 떠나지 않고 맴도는 거대한 바다새 무리를 목격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이런 악천후 속에서 그것도 구조 활동이 벌어지는 위험지역 가까이에서 저렇게 많은 새들이 모여 있는 것은 그들의 오랜 경험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기현상이었으니까요. 마침내 구조보트가 등대 아래 비교적 파도가 잔잔한 곳에 접안하는데 성공했고 숙련된 구조대원 2명이 로프와 장비를 이용해 위태로운 등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잔해와 차오른 물속에서 부상을 입은 채 탈진 상태로 앉아있는 박 노인을 발견하고는 안타까움과 함께 그의 강인한 생명력에 감탄했죠.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구조대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 노인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구조대원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구리와 손의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죠. 구조대원들은 그의 상처를 응급 처치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조심스럽게 그를 등대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등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폭풍우는 여전히 거셌지만 새들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히 바다는 다른 새들보다 조금 더 낮은 고도에서 마치 그의 마지막 모습을 배웅이라도 하듯 그의 주변을 천천히 맴돌고 있었죠. 박 노인은 바다를 향해 희미하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고마움과 작별의 인사이자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를 친구에게 보내는 마지막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다 역시 그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길고 높은 울음소리를 한번 내뱉더니 이내 다른 새들과 함께 거센 바람 속으로 그들이 왔던 깊고 어두운 바다 저편으로 힘차게 날갯짓하며 사라져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임무를 완수한 전령들처럼 장엄하고 신비롭게 느껴졌죠. 박 노인은 구조보트에 실려 육지로 향하는 동안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탈진과 저체온증, 그리고 과다출혈로 매우 위독한 상태였죠. 그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갈비뼈 여러 대가 부러졌고 옆구리의 타박상과 손바닥의 열상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의 강인한 생명력은 병마마저 이겨내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 노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을 때 병문안을 온 구조대장에게 폭풍 후 속 등대에서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것은 구조대원들 뿐만 아니라 폭풍우를 뚫고 날아온 바다새들이었다고요. 특히 바다라는 이름의 새와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하지만 구조대장을 비롯한 병원 사람들은 그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마도 극심한 충격과 고립 상태에서 겪은 환각이나 착각일 것이라고, 혹은 노인의 정신이 잠시 혼미해진 탓일 거라고 수군거렸죠. 그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박 노인은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은 오롯이 자신과 바다만이 아는 비밀이자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할 소중한 교감의 증거였으니까요.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의 경이로운 날갯짓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몇 달간의 입원 치료 끝에 마침내 건강을 되찾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갈 등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죠. 폭풍으로 인해 너무 심하게 파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등대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평생을 등대지기로 살아온 박 노인은 이제 정년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가족도 딱히 연고가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해준 작은 연금과 보상금이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삶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많은 고민 끝에 그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항구 마을에 아주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바다를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낡고 초라했지만 창문을 열면 비릿한 바다 내음과 함께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아늑한 곳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등대 불빛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바다와 함께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방파제를 따라 천천히 산책을 했고 오후에는 작은 낚싯대를 들이우고 시간을 보냈으며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붉게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곤 했죠. 사람들은 은퇴한 늙은 등대지기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바다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종종 하늘을 나는 바다새들을 보며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애써 찾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바다의 안녕과 행복을 빌어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아주 맑게 갠 봄날 오후였습니다. 박 노인은 여느 때처럼 작은 의자를 놓고 방파제 끝에 앉아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시야에
아주 멀리서부터 빠르게 다가오는 하얀 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갈매기려니 생각했죠. 그런데 그 새는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않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박 노인의 머리 위를 낮게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박 노인은 숨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날개, 늠름한 몸짓,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바로 그 강렬한 눈빛. 바다였습니다. 정말로 바다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바다는 박 노인의 머리 위를 몇 번 더 선회하며 기쁨과 반가움을 표시하는 듯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 들었던 절박한 외침과는 다른 맑고 청아한 소리였죠. 마치 할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자유롭게 날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노인의 진심 어린 외침과 환한 미소가 푸른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슬픔이나 외로움에 젖어 있지 않았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감사함, 그리고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경이로운 생명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이제 바다가 자신의 길을 가더라도 그 기억만으로도 남은 생을 충분히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하늘 높이 솟아올랐던 바다 역시 박 노인의 목소리와 표정을 본 듯했습니다. 녀석은 박 노인의 머리 위를 마지막으로 한 바퀴 더 천천히 선회하더니 이윽고 결심한 듯 힘찬 날갯짓과 함께 먼 바다, 동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그 아득한 수평선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생각하며 멀어져 가는 바다의 뒷모습을 평온한 미소로 지켜보았죠. 그의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네면서요. 부디 잘 가거라. 내 친구 바다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망망대해를 향해 날아가던 바다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가 싶더니 방향을 급선회하여 다시 박 노인이 있는 방파제 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박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다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하지만 동시에 망설이는 듯 박 노인의 머리 위를 몇 번이고 빙빙 맴돌았습니다. 그 날갯짓에는 떠나야 한다는 야생의 본능과 차마 떠날 수 없다는 깊은 미련이 함께 담겨 있는 듯 보였죠. 수년간 등대에서 박 노인과 함께하며 쌓아온 시간들, 폭풍우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노인의 온기,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그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것이 바다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드넓은 하늘과 바다의 자유도 물론 소중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하게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은 바로 저 아래 방파제 위에 서 있는 늙은 등대지기와의 끊을 수 없는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참 동안 하늘을 맴돌던 바다는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부드럽게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박 노인의 발치 앞 방파제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다야, 왜 돌아온 게냐? 바다는 대답 대신 박 노인의 다리에 자신의 머리를 부드럽게 비볐습니다. 마치 이제 어디 안 가요. 할아버지 곁에 있을래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 작은 몸짓 하나에 박 노인은 바다의 마음을 단번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녀석은 야생의 삶 대신 자신과의 동행을 선택한 것이었죠. 박 노인의 눈가에 다시 한번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그저 말없이 바다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늙은 등대지기와 기적의 바다새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작은 항구 마을 방파제 위에서 말없이 서로의 남은 삶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노인과 바다의 기묘한 동거는 항구 마을에서
새로운 막을 열었습니다. 박 노인은 여전히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월세방에서 조용히 살았고 바다는 그의 충실한 벗이 되어 주었죠. 바다는 이제 더 이상 먼 하늘을 동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노인의 작은 집 지붕 위나 창가 혹은 집 앞 툇마루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노인이 마당 평상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물을 손질할 때면 바다는 그 옆에 가만히 엎드려 꾸벅꾸벅 졸기도 했죠. 노인이 방파제로 산책을 나갈 때면 그의 뒤를 조금 떨어져 따라 걷거나 머리 위를 낮게 선회하며 함께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덩치 큰 바다새가 사람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신기한 듯 구경하기도 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려다 박 노인에게 호되게 꾸중을 듣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차 그 광경에 익숙해졌습니다. 박 노인이 워낙 조용하고 과묵한 데다 바다 역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등대지기 할아버지와 그가 키우는 별난 새 정도로 여기며 그들의 조용한 삶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죠. 오히려 몇몇 마음씨 좋은 어부들은 가끔 잡은 생선 중에 작은 것들을 골라 박 노인에게 건네며 할아버지, 이거 새나 좀 나눠주쇼. 하고 퉁명스럽지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박 노인의 삶은 등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고독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언제나 바다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는 더 이상 밤바다를 보며 사무치는 외로움에 눈물 찢지 않았고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다 역시 야생의 치열함 대신 박 노인의 변함없는 보살핌 속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죠. 둘은 그렇게 서로에게 마지막 남은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여름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는 화창했고 바다는 잔잔했죠. 박 노인은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바다와 함께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항구 외곽의 작은 갯바위 쪽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고 바다가 좋아하는 작은 물고기나 개들이 제법 보이는 곳이었죠. 박 노인은 갯바위 위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바다는 얕은 물가를 어슬렁거리며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여유로운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가 있던 쪽에서 요란하게 퍼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하고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노인은 깜짝 놀라 담배를 떨어뜨리고 그쪽으로 달려갔죠. 그의 눈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의 한쪽 다리가 누군가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낡고 질긴 그물 조각과 굵은 낚싯줄에 칭칭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는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물은 더욱더 살을 파고들었고 날카로운 낚싯바늘까지 다리에 박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녀석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미친 듯이 날갯짓하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바다야, 이런 꼼짝 마라. 가만히 있어. 박 노인은 다급하게 외치며 바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공포에 휩싸인 바다는 노인의 말조차 듣지 못하고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쳤죠. 노인은 어떻게든 녀석을 진정시키고 엉킨 그물을 풀어주려 했지만 노쇠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시력은 예전 같지 않아 복잡하게 엉킨 그물과 낚싯줄을 제대로 풀어낼 수도 없었고 지난번 폭풍우 때 다쳤던 손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힘을 제대로 줄 수도 없었죠. 게다가 바다가 고통 속에서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부리와 날갯짓에 그 역시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낭패가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박 노인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인적 드문 갯바위 근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바다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처절해져 갔고 다리의 상처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박 노인의 심장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바다를 안심시키려 계속해서 말을 걸면서 동시에 어떻게든 도움을 청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그리고 피 흘리는 바다를 애처롭게 돌아보며 사람들이 있을 만한 한 곳 쪽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발 누가 있기를, 그리고 자신의 다급한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방파제 근처에서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젊은 어부 한 명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말 한마디 제대로 섞어본 적 없는 조금은 무뚝뚝해 보이는 청년이었죠. 박 노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은 체면이나 어색함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젊은 어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미안하지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젊은 어부는 귀찮다는 듯 건성으로 박 노인을 흘기 쳐다보았죠. 뭔데요, 할아버지? 내가 키우는 새가 저쪽 갯바위에서 그물에 걸려 다리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제발 좀 도와주게. 박 노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젊은 어부는 새 한 마리 때문에 웬 호들갑이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웬 새 때문에 그럽니까? 바다새가 그물에 걸리는 거야 흔한 일인데 놔두면 알아서 풀려나거나 하겠죠? 아니야. 그럴 새가 아니네. 내게는 자식 같은 놈이야. 제발 시간이 없어. 이러다 정말 죽을지도 몰라. 박 노인은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젊은 어부는 그제야 박 노인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아니면 그 절박함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딘데요? 한번 가봅시다 그럼. 박 노인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며 젊은 어부를 이끌고 다시 갯바위 쪽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어부는 여전히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걸음걸이는 제법 빨랐죠. 마침내 그들이 갯바위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이미 탈진한 듯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다리 주변의 바위는 녀석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죠. 심하게 엉켰네. 젊은 어부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익숙한 솜씨로 허리에 차고 있던 작은 칼과 펜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박 노인에게 바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잘 잡고 있으라고 말한 뒤 조심스럽지만 신속하게 엉킨 그물과 낚싯줄을 끊어내기 시작했죠. 바다는 고통스러운 듯 다시 한번 몸부림쳤지만 박 노인이 필사적으로 꼭 안고 낮은 목소리로 달래주자 조금씩 진정하는 듯 했습니다. 젊은 어부의 능숙한 손놀림 덕분에 복잡하게 얽혀 살을 파고들었던 그물과 낚싯줄은 생각보다 금방 제거되었죠. 그는 심지어 다리에 박혀있던 낚싯바늘까지 조심스럽게 빼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거되자 바다는 완전히 기운을 잃고 박 노인의 품에 축 늘어졌습니다. 젊은 어부는 자신의 작업복 소매를 뜯어 바다의 상처를 임시로 지혈해주며 퉁명스럽게 말했죠. 일단 피는 멎을거요. 근데 상처가 깊으니 제대로 치료받아야 할 겁니다. 저쪽 항구 끝에 가면 동물 봐주는 노이사 양반이 하나 있긴 한데 거기로 데려가 보시든가. 박 노인은 젊은 어부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분에 살았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요? 다친 새 보니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런 거지.
얼른 가보쇼. 그럼. 젊은 어부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온기가 살짝 비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박 노인이 바다를 안고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했죠. 박 노인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바다를 소중히 품에 안은 채 항구 끝에 있다는 동물병원을 향해 절뚝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젊은 어부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묵묵히 자신의 그물을 손질하기 시작했죠. 작은 항구 마을에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욱신거리는 옆구리와 피가 배어나오는 손의 통증도 잊은 채 오직 품 안의 바다 걱정뿐이었습니다. 축 늘어져 가쁜 숨만 몰아쉬는 바다를 보니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항구 가장 끝자락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젊은 어부가 알려준 동물 바주는 노이사 양반이 있다는 그곳은 박 노인도 어렴풋이 존재만 알고 있었을 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아 여기가 정말 동물을 치료하는 곳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였죠. 떨리는 마음으로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오래된 책 냄새 같은 것이 코를 찔렀습니다. 내부는 비좁고 어두컴컴했으며 벽에는 낡은 약장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료 도구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죠. 안쪽 진료실로 보이는 곳에서 백발이 성성하고 안경을 코끝에 걸친 노이사가 돋보기를 쓴 채 무언가를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노이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누구시오? 노이사의 목소리는 낮고 조금은 건조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생명들을 마주해온 연륜과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품 안의 바다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다급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새가 그물에 걸려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노이사는 말없이 박 노인의 품에서 건네받은 바다를 진료대 위에 올려놓고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바다새의 등장에도 별로 놀라는 기색 없이 그는 익숙하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바다의 상처를 확인하고 상태를 점검했죠. 심하게 엉켰었구먼. 상처가 깊어. 낚싯바늘도 박혔었고. 그래도 응급처치는 잘했네. 조금만 늦었으면 과다출혈로 위험했을지도 모르겠어. 노의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소독도구와 약품들을 준비했습니다. 박 노인은 그 옆에서 초조하게 서서 노의사의 손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노의사는 먼저 상처 주변의 깃털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깨끗한 소독솜으로 상처 부위를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바다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움찔거렸지만 박 노인이 곁에서 계속해서 낮은 목소리로 괜찮다. 바다야 조금만 참자. 하고 속삭여주자 신기하게도 얌전히 치료를 받아들였습니다. 노의사는 깊게 패인 상처 몇 군데를 소독된 실로 꼼꼼하게 꿰매고 항생제 연고를 바른 뒤 깨끗한 붕대로 다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사기에 항생제와 진통제를 채워 바다에게 주사했죠. 모든 치료 과정은 군더더기 없이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어. 뼈는 다치지 않은 것 같으니 다행이지만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거요. 당분간은 날지 못하게 하고 약도 꼬박꼬박 먹여야 하고. 노의사는 약 봉투 몇 개를 건네며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 노인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치료비를 내려 했지만 노의사는 손을 저으며 말했죠. 됐수다. 늙은이들끼리 뭘 그런 걸 가지고.
대신 다음에 싱싱한 생선이나 몇 마리 잡아다 주시오. 나도 오랜만에 바다새는 처음 보는데 보통 정성으로 키운 놈 같지가 않구먼. 노이사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박 노인과 바다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존중과 따뜻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조심스럽게 바다를 다시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박 노인의 발걸음은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죠. 바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노인은 노이사의 당부대로 바다를 위해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으며 하루 3번 꼬박꼬박 약을 빻아 물에 타서 먹였죠. 바다는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들였고 얌전히 누워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박 노인은 그런 바다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바다 옆에서 해결했고 잠도 바다가 자는 방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밤새 녀석의 상태를 살폈죠. 이번 부상은 박 노인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다쳤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였지만 이번에는 명백히 인간의 부주의와 이기심 때문에 바다가 고통받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바다의 상처를 볼 때마다 미안함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자신의 곁에 남기로 한 이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을 더욱 굳게 다졌죠. 며칠 뒤 박 노인이 집 앞 툇마루에 앉아 바다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의 젊은 어부가 슬며시 다가와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들고 있던 작은 바구니를 툭 내려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싱싱한 작은 생선 몇 마리가 들어 있었죠. 새 주쇼. 어부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한마디에는 분명 걱정과 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또 고맙네. 젊은이 덕분에 우리 바다가 됐수다. 지나가다 보니 그물에 좀 걸렸길래 가져왔수. 어부는 손사래를 치며 횡하니 가버렸지만 박 노인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젊은 어부는 가끔씩 잡은 생선을 들고 찾아왔고 박 노인 역시 고마움의 표시로 텃밭에서 키운 채소나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눠주곤 했죠. 둘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대화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바다라는 존재를 통해 보이지 않는 끈끈한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구한 일은 젊은 어부를 통해 항구 마을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별일이네 하며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박 노인의 지극정성으로 바다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과 무뚝뚝한 젊은 어부가 은근히 그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여전히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이상하게 보거나 배척하는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몇몇 노인들은 박 노인에게 다가와 새는 좀 어떻는가? 하고 안부를 묻기도 했고 어부들은 항구 주변에 버려진 그물이나 쓰레기를 치우는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듯한 변화도 감지되었죠. 바다는 박 노인의 헌신적인 간호와 주변의 조용한 응원 속에서 마침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다행히 다리에는 약간의 흉터만 남았을 뿐 걷거나 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죠. 다시 예전처럼 박 노인의 곁을 맴돌며 기운차게 날갯짓하는 바다를 보며 박 노인은 비로소 마음 깊이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 노인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하지만 동시에 작은 관심과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와의 인연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남은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의미이자 버팀목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노인은 더 이상 외로운 등대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기적처럼 돌아와 함께하는 가족 바다가 있었고, 비록 살갑지는 않지만 묵묵히 마음을 써주는 젊은 어부 이웃이 생겼으며, 그들의 특별한 동행을 조용히 지켜봐주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항구 마을의 풍경 속으로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죠. 그의 남은 삶은 아마도 이전과는 다른 잔잔하지만 깊은 파동을 그리며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바다가 함께 할 테니까요. 그 후로 또 몇 번의 계절이 조용히 섬과 항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노인의 허리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 정도로 굽었고, 그의 얼굴에는 검버섯이 더욱 짙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잔잔한 바다처럼 깊고 평화로웠죠. 그는 더 이상 지난날의 폭풍우나 외로움을 떠올리며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평온함을 이루는 삶의 한 조각이었음을 그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으니까요. 바다 역시 이제는 완연한 노년의 기색을 풍기는, 하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의 바다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날카롭고 역동적인 날갯짓은 조금 무뎌졌지만 박노인의 곁을 지키는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 해로한 늙은 부부처럼 더없이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죠. 이 녀석은 이제 더 이상 먼 하늘을 보며 동경의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의 작은 월세방 툇마루와 앞마당, 그리고 가까운 방파제가 바다의 세상 전부이자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된 듯 했습니다. 해질녘 끼면 박노인은 낡은 나무 의자를 들고 집 앞 툇마루에 나와 앉아 멀리 붉게 물드는 수평선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바다가 늘 함께 앉아 꾸벅꾸벅 졸거나 가끔씩 노인의 다리에 머리를 부드럽게 비벼왔죠. 박노인은 그런 바다의 목덜미 깃털을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쓸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바다야,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 그렇지. 바다는 대답 대신 그르릉거리는 낮은 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죠. 오랜 세월 함께하며 쌓아온 침묵의 언어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읽고 위로를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가끔 젊은 어부가 무심한 척 지나가며 할아버지, 새랑같이 계시네. 하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마을 아이들도 이제는 신기한 듯 멀찍이서 바라볼 뿐 더 이상 돌을 던지거나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느새 항구 마을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박노인은 바다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등대지기로서 외롭게 살아온 자신의 긴 인생이 이 작은 생명 하나로 인해 얼마나 풍요롭고 따뜻하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생각하면 가슴 벅찬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찾아온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이 가져다준 평화. 그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바다야, 정말로 고맙다. 그의 작은 속삭임은 저녁 바람을 타고 잔잔한 바다 위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노을이 마지막 빛을 다하고 밤의 장막이 내려앉을 때까지 늙은 등대지기와 그의 충실한 벗, 바다새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댄 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동행은 시간이 멈춘 듯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